자, 수업합시다. 저번 회차에서 이제 수출 판매 쪽을 좀 봤었고, 수출 판매의 내용 정리를 보다가 이제 연속 판매 쪽 이제 볼 짜례거든요. 그래서 연속 판매 보시면은 약간 코가 맹맹한데 조심하십시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보세요. 연속 판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처음에 요약도를 봤을 때 그때도 제가 A라는 물품에 대해서 두 개의 거래를 그려드렸었죠. M이라는 사람이 물품을 만들고 그거를 S라는 애한테 판매를 하고 S가 이제 수입국에 있는 B한테 물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를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페이지 58쪽입니다. 58쪽 연속 판매 시의 수출 판매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보세요. A라는 물품이 수입이 돼서 지금 수입 신고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이 물품 얼마냐고 물어보겠죠. 얼마에 거래를 한 거냐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B 입장에서는 이 물품을 내가 얼마에 거래를 했다라고 말을 할 건데, 근데 그게 딱 이렇게 둘 간에 거래에서 끝이 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질 않아요, 애시당초에. 근데 세상의 물건은 이런 식으로 둘 간의 거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전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이 물품을 수출하고 판매하는 이 S가 제조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수출자이자 판매자이자 제조자, 생산자를 얘가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은 또 얘가 하고 판매는 또 다른 애가 하고 또 제조는 또 다른 애가 하고 이게 다 쪼개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연속 판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식으로 제조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출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수입자가 있을 때 A라는 물품이 지금 수입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럼 수입 신고가 되면은 A라는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거의 거래 가격을 봐야 돼요. 근데 거래 가격은 제가 뭐라고 했죠?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한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서 합의된 가격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출 판매를 확인을 해야 돼요. 수출 판매를.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 제시가 되면은 판매라는 것이 이렇게도 판매고 이렇게도 판매인데, 그러면은 과연 이 중에서 이게 만약 판매면 얘네 둘 간의 가격을 쓰면 될 것이고, 만약에 S랑 B 간의가 수출 판매면은 얘네 둘 간의 가격을 쓰면 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알죠? 그 중간 사항들이 이렇게 얼마냐 끼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연속 판매인 거고, 그런 연속 판매에서 어떤 것을 이 과세 가격의 기초가 되는 수출 판매가 발생한 거래 가격, 수출 판매로 볼 것이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 판매하면 이 개념을 좀 잘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단 예해 22.1 가서 연필 사례가 있어요. 연필 이렇게 연속 판매했고 거기서 사후기속 이익이 발생한 사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거래랑 2번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답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판매가 둘 이상 발생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거래를 수출 판매된 것으로 보자라는 거에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고시 규정에서도 확인했었죠. 우리나라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 판매에서의 거래 가격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고, 그러면은 그 결론,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왜 우리가 고시 규정에다 두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예해 22.1이 있기 때문에 그 고시 규정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예해 22.1에서는 연속 판매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럼 연속 판매에서는 어떠한 것을 수출 판매로 봐서, 수출 판매로 본다는 것은 그 판매에서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것을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 근거를 6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볼 건데, 사실 이거 출제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딱 분량이 너무 좋아요. 연속 판매 개념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판매에서 선택하는
첫 번째 거래냐, 중간 거래냐, 마지막 거래냐, 그 중에서 뭘로 할 거냐라는 선택하는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근거도 6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제 유형이 지금처럼 30점, 20점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냥 단독 10점으로 내도 딱 그냥 쓰라고만 해도 충분히 뭐 분량이 되는 문제였었고, 이제 20점, 30점으로 바뀌었으면은 앞에다가 사례를 좀 이렇게 줘놓고 사례 판단과 같이 이 규정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든지 아니면 다행이든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 딱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지금 10년 넘는 관세평가 시험이 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 적이 없어서 항상 의아해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거 나온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도 이거 내년에 나온다, 이거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뭐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연속 판매 개념을 보면 일단 개념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둘 이상의 연속적인 물품 판매에 대한 계약으로 뭐 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래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개념을 보시면 너무 뻔하죠. 그냥 연속된 거래가 있는 것, 이건데 그냥 협정에서는 뭐라고, 지침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연속 판매는 상업적 사슬에서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서 발생하는 마지막 거래와 그 다음에 상업적 사슬에서 첫 번째 또는 이전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랑 이전 거래, 그리고 또 중간에 뭐 첫 번째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S랑 B 간의 거래가 마지막 거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이랑 S 간의 거래가 마지막에 이전 거래이자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거래가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M 전에 뭐 N 하면 붙여. 그럼 얘가 만약에 이번엔 얘가 제조를 해서 얘한테 넘기고 또 얘가 얘한테 넘기고 또 얘한테 넘기고 얘한테 넘겼다. 그럼 그때는 이게 마지막 거래가 될 거고, 첫 번째 거래는 여기죠. 맞죠? 그리고 여기는 이전 거래인 건데, 이전 거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L, M, N, O, 여기다 O 하면 여기서 만약 얘가 제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마지막 거래가 될 거고, 이게 첫 번째 거래가 될 거고, 이것들은 이전 거래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또는 이전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개념만 놓고 보면 너무 쉽죠. 연속 판매는 일단 마지막 거래, 그리고 두 개인 경우에는 최초 거래,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거래랑 최초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럼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이 규정을 서술한다, 누구한테 설명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상업적 사슬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서술을 해야지 딱 그걸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침에 있는 키워드를 이해하고 있구나, 지침을 봤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지침을 안 본 사람이나 뭐 그냥 관세평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그냥 연속 판매가 무엇인지 설명해봐 라고 하면, 연속 판매 처음 들어본 사람도 연속 판매? 판매가 뭐 연속으로 발생하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게 결국에 이 말이잖아요. 뭐 마지막 거래랑 뭐 최초 거래, 이전 거래 포함하는 것, 뭐 그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거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키워드들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좀 자신 있으면 커머셜 체인 이런 것도 쓰시면 좋습니다. 답안에 쓰면 뭐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쓰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스펠링 틀리면 안 되고 스펠링 틀릴 것 같으면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모의고사 하고 막 그거 준비할 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했냐면, 막 되게 저는 남들보다 답안을 되게 잘 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 공부나 이런 거는 다 똑같지만 결국에 어떻게 출력하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고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그때쯤 되면서 이제 답안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좀 차별을 둘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서 뻘짓도 되게 많이 했던 게, 그 관세율표 통칙 1호 보면 이 표현 뭐더라? 품목분류는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 뭐더라? 호의 부류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주규정이랑 뭐 그렇게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맞죠?